연화장을 등진 것은 태양이 마지막 숨을 거두며 지평선 너머로 침잠하던 저물녘이었다. 약진도의 딸 설리는 끝내 장원에 남았다. 아비가 쌓아 올린 피의 업보를 가냘픈 어깨로 감당하겠다던 그 소녀의 뒷모습을 유현은 굳이 돌아보지 않았다. 스스로 지옥을 걷겠다는 자를 막아야 할 명분보다 그 비장한 의지를 존중하여 홀로 두어야 할 필연이 더 컸기 때문이었다. 청악산 기슭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는 좁은 산로를 내려오던 중 정적을 깬 것은 일행의 허리를 지키던 운소의 떨리는 음성이었다. 소연이 없어요. 산길을 헤치던 유현의 강건한 발이 일순간 멎었다. 흙먼지가 가라앉기도 전 유현의 서늘한 음성이 공기를 갈랐다. 언제부턴가 연화장에 발을 들이기 전부터 기척이 희미했어요. 화령당주라는 자가 제 사람의 보법 하나 제대로 갈무리하지 못했다니 내가 먼저 눈치챘어야 했는데. 운소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우아한 여유 대신 드물게 짙은 자책과 당혹감이 배어 있었다. 만독을 다루고 기민한 감각을 지닌 그녀가 수아의 행방을 놓쳤다는 사실은 단순히 부주의한 낙오를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누군가 운소의 감각을 기만할 만큼 치밀한 의도를 가지고 개입했음을 뜻하는 불길한 전조였다. 납치된 것인가? 전당할 수 없군요. 소연 그 아이는 본래부터 제 명을 온전히 따르던 성정이 아니었으니 어쩌면 제 발로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운소의 말끝에 서린 의구심이 산길에 냉기를 더했다. 곁에서 숨을 죽이던 묘령이 큰 눈을 깜빡이며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 산속에서 홀로 사라졌다면 당장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유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산의 서쪽 능선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험준한 암벽 사이에 둥지를 트듯 자리 잡은 청암궁의 실루엣이 보이지 않는 마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청암궁으로 먼저 간다. 유현의 어조는 단호했고 목적지는 명확했다. 로운백이라면 이 산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움직임에 대해 무엇이든 알고 있을 것이다. 소연의 실종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혹은 누군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의 시작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현은 기술을 돌렸다. 혈왕전으로 향하는 길목에 놓인 또 다른 장벽, 청암궁을 향해 4명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청암궁은 마치 시간이 멈춰선 폐허처럼 고요하였다. 한때 각 문파의 고수들이 모여 살기등등한 기류를 뿜어내던 마당은 이제 가라앉은 낙엽만이 뒹굴고 있었고 맹렬하게 유현을 쫓던 담벽승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청암공주 노은백만이 마치 수백 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석상처럼 홀로 남아 안채의 등불을 밝히고 있었다. 유현이 안채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노은백은 이미 2개의 찻잔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를 따르고 있었다. 마치 이 시간에 유현이 이곳에 당도할 것임을 만년 전부터 예견하고 있었던 자의 태어남이었다. 연화장은 어찌 되었는가? 약진도는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대신 현량전으로 향할 입구를 얻었지요. 노은백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찬물 속에 잠긴 잎사귀의 흔들림을 좇고 있었다. 그리고 소연을 잃었겠군. 유현의 눈썹이 서늘하게 치켜 올라갔다. 노은백은 유현의 반응을 예견했다는 듯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척혈단이 움직였다는 소문이 오늘 아침 청악산 능선을 타고 내 귀에 들려왔네. 그들의 보법이 화령당의 흔적을 쫓았으니 필시 그 아이를 데려갔을 것이야. 척혈단, 그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백환문사와는 궤를 달리하는 듯 보이나 결국은 같은 어둠의 뿌리에서 자라난 독버섯 같은 흑도 세력이지. 하나 분명한 것은 소연 그 아이가 납치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일세.
화령당이 자네와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간파했기 때문이지. 노은백의 시선이 유현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그들은 자네의 심중을 뒤흔들 가장 예리한 비수를 고른 것이야. 자네를 압박하고 자네의 걸음을 지체시키기 위한 인질로 그 아이를 선택한 것이지. 유현의 두 주먹이 흑포 속에서 조용히 쥐어졌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주변의 인연을 핏빛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는 자각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노은백이 뒤입게 숨을 들이키며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의 안광에는 차마 입 밖으로 내기 힘든 기나긴 세월의 비애가 서려 있었다. 소연의 행방은 내 알고 있네. 하나, 그 아이를 구하러 가기 전에 자네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그림자가 있네. 그것은 소연이 납치된 근본적인 이유이자 자네라는 존재가 왜 이 핏빛 사나를 걸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지. 유현은 자리에 앉아 노은백의 나은 말을 기다렸다. 공기는 마치 굳어버린 피처럼 걸쭉하게 가라앉았다. 노은백의 마른 입술이 비정하게 열리며 강호의 역사에서 지워졌던 금기의 함자를 내뱉었다. 자네 아버지의 이름은 유도혼이라네. 유도혼. 그 이름이 허공을 떠돌다 유현의 가슴에 박혔다. 25년간 금기처럼 닫혀있던 진실의 괴짝이 노은백의 마른 입술을 통해 마침내 열렸다. 25년 전 강호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자는 존재하지 않았네. 도혼검, 검의 예리함과 도의 패도를 한 몸에 담긴 기이한 병기를 휘둘렀던 철새의 고수였지. 하나, 그는 단순한 무인이 아니었네. 300년 전 무림을 피로 씻어냈던 혈존 비집, 그 근원인 혈련담의 비밀을 최초로 탐구하기 시작한 선구자이기도 하였지. 노은백의 음성은 낮고 무거웠다. 유현은 단전 속에 들끓는 혈기의 진동을 느끼며 뇌까렸다. 혈련담을 아버지가 먼저 쪼주셨단 말씀입니까? 그러네. 유도호는 혈존 비집의 존재를 꿰뚫어 보고 있었어.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천하의 절벽인 천야령으로 발을 들였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백환문사의 마수와 충돌했지. 유현의 눈동자가 붉게 일렁였다. 백환문사, 그자가 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 혈존 비집일세. 300년 전 무림을 오롯이 지배했던 그 얼대의 무학을 손에 넣어 다시금 핏빛 천하를 재패하려는 것이 그들의 뒤틀린 갈망이지. 그것이 25년 전 참극의 시작이었고 자네 어머니가 비명에 가야 했던 이유며 자네 아버지가 강호에서 증발듯 사라진 만악의 근원이네. 유현은 잠시 숨을 멈추었다. 평생 죽은 줄로 말 알았던 혹은 기억의 저편으로 밀어내었던 부친의 존재가 실체가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노은백의 표정이 일순 복잡하게 일렁였다. 그것은 확신할 수 없는 희망과 부인할 수 없는 절망이 교차하는 노숙한 무인의 고뇌였다. 모르네. 백환문사와의 격돌 이후 그의 소식은 끊겼지. 하나 강호의 그 누구도 그의 죽음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근거가 되기도 하네. 백환문사가 그를 죽였다면 필시 그 시신의 효수하여 제 위세를 만방에 떨쳤을 터이니 유현은 노은백의 말을 오래도록 되새겼다. 아버지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가능성이 가슴속 혈기를 거칠게 자극했다. 어머니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강호연과 노은백조차 입을 닫았던 그 이름의 무게가 이제야 유현의 어깨를 짓눌렀다. 하나, 유현은 감정에 함몰되지 않았다. 지금 당장 베어야 할 실체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연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청악산 동쪽 기슬, 만년 동안 버림받아 황폐해진 폐사 안에 적혈단의 거점이 있네. 좌운강, 그자가 소연을 인질로 잡고 자네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야. 그들의 목적은 소연의 목숨이 아니라 자네를 그 죽음의 구렁텅이로 유인해내는 것이네. 알고 있습니다. 유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흑포자락이 서늘한 바람을 일으키며 안채를 휘감았다. 노은백이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보며 마지막 전언을 보탰다. 혼자 가지 마라. 탁발강을 믿어도 된다.
그것만은 내 자네에게 약조하겠네. 유현이 멈추어 서서 노은백을 바라보았다. 탁발강이 누구인지 아시는군요. 노은백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 담긴 의미가 지금 유현이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진실임을 유현은 직감했다. 흑포를 휘날리며 안채를 나서는 유현의 뒤로 탁발강의 묵직한 실루엣이 소리 없이 따라붙었다. 동쪽 폐사를 향한 핏빛 행보가 시작되었다. 청악산 동쪽 기슭에 버려진 폐사는 침묵하는 죽음의 입구와도 같았다. 무너진 처마와 무릎까지 자란 잡초 사이로 새어나오는 살기는 대기를 바늘처럼 찔러댔으나 유현의 발걸음은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그 살기의 심처로 파고들었다. 탁발강과 진형을 나누어 측면을 박차고 들어간 순간 적혈단의 독표가 장맛비처럼 쏟아졌으나 유현의 혈기장벽 앞에서는 한낱 부스러기에 불과했다. 혈파모형. 지면을 타고 흐르는 혈기의 파동이 복병들의 발하를 초토화시킨 찰나 유현의 등 뒤에서 소리도 없이 붉은 섬광이 번득였다. 그것은 살기조차 지워버린 채 허공을 가르는 적혈 마섬공의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좌운강의 신형은 귀신과도 같았다. 적영연화의 검기가 유현의 어깨를 스치며 흑포를 찢어 발겼으나 유현은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석상처럼 몸을 틀어 좌운강의 정면을 마주했다. 혈영살귀. 와줄 줄은 알았으나 이 지옥까지 제발로 기어들어올 줄은 몰랐구나. 좌운강의 입가에 걸린 냉혹한 비웃음과 함께 그의 검이 세 갈래의 착시를 일으키며 쇄도했다. 혈화 비섬. 허와 실이 뒤엉켜 판단을 흐리는 마공의 정수였으나 유현은 구분을 포기하고 오직 전진만을 택했다. 혈홍복권. 유현의 전신에서 폭발한 본영의 혈기가 좌운강의 검격을 사방으로 튕겨냈다. 공간을 압박하는 기의 파동 속에 좌운강은 신법을 극대화하여 사각을 파고들었다. 마영전참. 잔상만을 남긴 채 유현의 시야에서 사라진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직권을 내질렀으나 그가 나타난 그 지점에는 이미 유현의 오른손바닥이 기다리고 있었다. 혈영신공은 안목의 무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전에서 뻗어나간 무수한 혈기가 공간의 미세한 공명마저 포착하는 감흥의 극이었다. 퍽!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유현의 손바닥이 좌운강의 가슴팍에 정통으로 꽂혔다. 혈쇠 천진. 좌운강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며 그의 신형이 폐사의 썩은 기둥으로 날아가 박혔다. 쏟아지는 먼지와 기와 조각 속에서 좌운강은 일어서려 발버둥쳤으나 이미 혈침망관의 음독한 경력이 그의 주요 경맥을 올가맨 뒤였다. 소연을 내보내라. 유현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혈존의 위험이 담겨 있었다. 좌운강은 가슴을 움켜쥐고 피 섞인 침을 뱉어내며 이를 갈았다. 니놈이 이토록 괴물일 줄 알았다면 애당초 이런 함정 따위는 준비하지 않았을 것을. 비굴함과 도끼가 섞인 좌운강의 신음 끝에 그의 손가락이 건물 깊숙한 어둠을 향해 미세하게 떨렸다. 유현의 서늘한 시선이 그 손짓을 따라 폐사의 어두운 전강 내부로 향했다. 적혈단의 도끼가 자욱하던 폐사의 낡은 내실문이 삐걱거리는 비명과 함께 열렸다. 그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것은 소연이었다. 다행히 포박의 흔적도 육신의 상처도 보이지 않았으나 본래의 화사하던 안광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깊은 정막만이 그녀의 눈동자에 고여 있었다. 유현은 그녀의 전신을 훑으며 갈라진 음성으로 물었다. 다쳤는가? 어찌하여 우리를 따돌리고 홀로 움직인 것이냐? 소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며 마당의 잡초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가 싶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어 유현을 응시했다. 적혈단의 자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도망친다면 묘령 언니가 그 화를 입게 될 것이라 협박했어. 그들이 노리는 것은 나였기에 나는 그저 내 발로 그들의 그림자를 따랐을 뿐이야. 거짓없는 고백이었다.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화령당주 운소가 차가운 냉기를 뿜으며 읊조렸다. 결국 제 발로 사지로 걸어 들어갔다는 자책 섞인 확인이었다. 소연은 어깨를 가볍게 으스해 보이며 특유의 생기를 되찾으려 애썼으나 이내 그녀가 내뱉은 다음 한마디는 폐사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하였다. 좌운강에게 들었어. 네 아버지가 유도훈 대협이 살아계신데 유현의 전신이 번개를 맞은 듯 미세하게 경직되었다. 단전 속의 혈기가 역류하며 심장을 때리는 충격이 그의 안색을 창백하게 바꾸어 놓았다. 소연의 목소리는 이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백환 문사가 네 아버지를 가두고 있어. 혈왕전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처에 말이야. 폐사마당에 내려앉은 정적은 소름 끼치도록 무거웠다. 유현은 한동안 미동도 하지 못한 채 석상처럼 서 있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 그토록 그리워했으나 이미 죽음의 강을 건넜으리라 믿었던 그 실체가 이제는 적들이 파놓은 가장 거대한 함정의 미끼가 되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탁발강은 그 곁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 담긴 복잡한 감정은 이미 이 비사를 알고 있었던 자의 죄책감인지 아니면 처음 듣는 진실에 대한 경악인지 판별하기 어려울 만큼 깊고 어두웠다. 유현은 피를 토하며 쓰러진 좌운강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핏빛 서린 안광이 좌운강의 숨통을 옥죄었다. 이것이 백환 문사가 설계한 판인가? 내 아버지를 미끼로 나를 혈왕전으로 불러들이려는. 좌운강은 부서진 기둥에 몸을 기댄 채 비릿한 조소를 흘렸다. 어차피 자네는 그곳으로 오게 되어 있어. 아버지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자네의 발걸음은 불을 쫓는 불나방보다 더 빠르게 혈왕전의 아가리로 기어들어올 것이지. 그것이 백환문사께서 원하시는 유희일세. 미끼라는 것을 알면서도 물 수밖에 없는 가련한 짐승으로 나를 취급하는군. 유현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몸을 돌렸다. 가자. 짧은 명령과 함께 일행은 황폐한 폐사를 뒤로하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목적이 달성된 좌운강은 더 이상 그들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사지로 향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기괴한 승리감에 젖어 있을 뿐이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소연은 유현의 옆에서 나란히 보폭을 맞췄다. 서산마루에 걸린 태양은 피를 쏟아내듯 붉은 잔광을 산하에 뿌리고 있었고 길게 늘어진 일행의 그림자는 마치 저승으로 이어지는 검은 길처럼 보였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소식이 네게 기쁨인 건지 아니면 두려운 건지 모르겠어. 소연의 나직한 물음에도 유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살아서 마주할 아비의 모습이 적들의 손에 유린당한 껍데기일지 아니면 자신을 사지로 끌어들이는 저주가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행의 가장 뒤편에서 걷던 탁발강은 유현의 굳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간에 칼로 새긴 듯한 깊은 주름을 잡은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적혈단의 폐사를 뒤로하고 혈로를 재촉하던 일행이 청악산 외곽의 작은 소읍에 당도했을 때는 이미 만상이 어둠에 잠긴 뒤였다. 여관의 낡은 지붕 위나 인근 고목의 가지 끝에 혹은 일행으로부터 정확히 반간격 떨어진 어둠 속 어딘가에 몸을 숨긴 탁발강은 끝내 여관 안으로 발을 들이지 않았다. 유현은 그 사내의 기이한 경계 방식을 굳이 탓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등을 맡기는 강호 무인들만의 비정한 묵계였기 때문이었다. 사건은 깊은 밤 기름때 묻은 등잔불이 가물거리던 여관의 좁은 복도에서 일어났다. 내실을 나서던 소연과 그곳을 지나던 설린이 마주쳤다. 연꽃처럼 청아한 녹색 의복의 설린과 비록 먼지에 절었으나 본래의 활달한 기계를 품은 소연이 서로를 처음으로 정면에서 마주본 순간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그것은 적혈단의 살기보다도 은밀하고 혈왕전의 마기보다도 예리하게 날이선 정서의 충돌이었다. 유현은 그 두 여인의 눈빛 속에 담긴 그 복잡한 함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듯 제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에만 전념할 뿐이었다.
그 철저한 무관심이 도리어 두 여인의 마음속에 묘한 불편함을 싹트게 하였다. 저기 이쪽이 설린 언니고 이쪽이 소연 언니예요. 이제 우리 다 같이 혈왕전까지 가는 거 맞죠? 정막을 깨고 끼어든 것은 묘령이었다. 그녀는 특유의 명랑한 목소리로 두 여인 사이의 차가운 대기를 흔들어 놓으려 애썼다. 소연이 먼저 입가에 설익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그렇게 됐네. 앞길이 험하겠어. 설린 역시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으나 그 눈빛은 만년설산의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묘령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살피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듯 서둘러 입을 다물어 버렸다. 이튿날 새벽, 보랏빛 안개를 헤치며 일행이 다시 길을 나섰을 때 유연은 어제와 다름없는 무심한 보폭으로 행렬의 선두에 섰다. 소연은 유연의 바로 옆에 나란히 서서 그의 보폭에 자신의 발걸음을 맞추었다. 하나 설리는 달랐다. 그녀는 소연의 위치에서 정확히 한 발 뒤처진 곳에 자리를 잡고 묵묵히 뒤를 따랐다. 소연은 제 뒤통수에 닿는 설린의 시선을 의식했고 설린 또한 소연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유연의 뒷모습을 응시하며 자신의 위치를 고수했다. 그 한 발의 거리가 지닌 지독하게 무거운 의미를 소연도 알고 설린도 알았으나 오직 앞장서 걷는 유연만은 그 보이지 않는 선의 존재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참다 못한 묘령이 유연의 소매 끝을 살짝 잡아당기며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유연 오라버니, 뒤를 좀 보세요. 제발요. 유연이 귀찮은 듯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돌려 물었다. 왜 그러느냐? 뒤에 무슨 기척이라도 느껴지느냐? 아니요, 기척이 아니라 그냥 보면 알아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유연은 마지못해 고개를 완전히 돌려 뒤를 살폈다. 소연은 고요히 앞을 보고 있었고 설린 또한 단정한 태도로 산길을 걷고 있었다. 먼지 하나 일지 않는 지극히 평온한 행보였다. 유연은 다시 정면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며 무미건조하게 내뱉었다. 다들 잘 따라오고 있군. 아, 정말 이 바보 같은 오라버니를 어쩌면 좋아. 묘령이 제 가슴을 치며 입술을 깨물었으나 유연은 이미 혈왕전으로 이어지는 험로를 향해 선끔선끔 발을 내딛고 있었다. 서늘한 아침 공기 속에서 소연의 미소는 조금 더 짙어졌고 설린의 눈매는 한층 더 깊게 가라앉았다. 그 기묘한 한 발의 간격은 청악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갈수록 더욱 견고하게 유지될 뿐이었다. 청악산 심초로 향하는 길은 이제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는 잔도로 이어지고 있었다. 깎아지른 절벽을 파내어 간신히 발을 디딜 곳을 만든 좁은 길은 두 사람이 나란히 서기에도 숨이 막힐 만큼 협소하였다. 발 아래로는 끝을 알 수 없는 천길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고 협곡의 시면에서 불어올라오는 사나운 돌풍은 일행의 도포자락을 거칠게 낚아채며 허공으로 끌어내리려 들었다. 위태로운 잔도의 중간 지점, 석굴의 입구가 입을 벌린 그곳에서 유현의 발걸음이 멎었다. 그곳에는 마치 천지개벽의 순간부터 그 자리에 존재했던 석상처럼 혹은 절벽의 일부가 여인의 형상을 빌려 현신한 것처럼 한 여자가 기대어 서 있었다. 유현의 두 눈이 찰나의 순간 머뭇거렸다. 강호의 숱한 살수와 고수들을 마주하며 단 한 번도 흔들림 없던 그의 안광이 서천의 끝자락에서 흘러든 햇살을 머금은 여인의 옆모습에 포박당한 듯 멈추어 섰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깊은 밤의 어둠을 녹여낸 듯 은은하게 검었고 어깨 위로 흘러내리는 궤적은 마치 구름의 흐름처럼 자연스러웠다. 피부는 첫눈이 내린 날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 뜬 달빛을 고스란히 담아낸 듯 백옥보다 희고 투명했다. 30을 간 넘긴 듯한 그녀의 나이는 성숙이라는 이름의 병기가 되어 소녀의 풋풋함을 압도하는 차갑고도 눈부신 검날의 미학을 완성하고 있었다. 뒤를 따르던 소연의 입술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긍진없던 설림조차 조용히 숨을 들이키며 시선을 거두지 못했고 묘령은 넋을 잃은 채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 순간 여인이 웃음을 흘렸다.
그것은 소리가 되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폐부 깊숙한 곳을 간지리며 영혼의 갈피를 헤집어 놓는 기묘한 공명이었다. 매혹이라는 달콤한 꿀 속에 단숨에 목숨을 거두어 갈 수 있는 차가운 얼음가시를 숨긴 듯한 웃음소리였다. 소연이 유현의 옆으로 바짝 다가와 그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다. 이제 알겠지?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물어볼 필요도 없겠어. 유현은 야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여유조차 없었다. 여인의 웃음소리가 멎고 그녀의 시선이 유현에게 닿는 순간 유현의 단전 속에 도사리고 있던 혈영의 기운이 본능적으로 기립하며 경계의 수위를 극한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가인이 아니었다. 그 아름다움의 껍데기 아래에는 수십 년을 공들여 연마한 혹은 태생적으로 타고난 지독하고도 예리한 무학의 정수가 도사리고 있었다. 여인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유현의 눈동자를 응시했다. 석양에 반사된 그녀의 눈동자가 기이한 광채를 내뿜었다. 제 이름을 알고 싶으신가요? 목소리는 맑은 옥구슬이 쟁반 위를 구르는 듯 청아했으나 그 끝맛은 비정할 만큼 서늘했다. 그녀는 유현이 입을 열기도 전 먼저 대답을 내놓았다. 은설이라고 부르세요. 그녀가 다시 한번 웃었다. 이번에는 명백한 도발이 섞인 살기 어린 웃음이었다. 이름을 물어보기도 전에 먼저 알려드린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저 또한 당신의 이름을 듣고 싶군요. 혈영살귀, 유현. 유현의 눈매가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자신의 정체와 이름을 이토록 태연하게 읊조리는 여인이 잔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혈왕전으로 향하는 이 길이 이미 백환군사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유현의 손끝이 흑포자락 안에서 미세하게 떨리며 살식을 준비했다. 은설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눈꽃이 청악산의 광풍 속에 흩날리기 시작했다. 은설이 석굴의 어둠을 벗어나 유현 일행 앞에 섰다. 그녀의 걸음은 기이했다. 무공을 운기하지 않는 평범한 거동임에도 불구하고 험준한 잔도의 돌바닥을 밟는 소리가 추워도 들리지 않았다. 발끝이 땅에 닿는 찰나의 진동조차 협곡의 바람 속으로 휘발되어 버리는 듯한 움직임. 그것은 땅을 딛고 걷는 것이 아니라 마치 허공에 맺힌 기운의 가닥을 밟고 미끄러지는 유령의 보법과도 같았다. 유현은 그 기괴한 보폭이 자신과의 거리를 좁혀오는 것을 지켜보며 건조하고 날카로운 음성을 뱉어냈다. 볼 일이 있다면 구차한 수식 없이 말해라. 참으로 직접적이군요. 은설이 피식 웃음을 흘렸다. 붉은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웃음이 바람에 흩어졌다. 볼 일이 있으니 이 험한 잔도 끝에서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장의 마음이라고 해두면 어떻겠습니까? 무엇인가 니다 원하는 것이. 혈왕전도로 가려는 의지를 알고 있어요. 아니, 이 청악산의 핏빛 잔두를 타고 기어코 심초로 파고드는 강호인이라면 그 목적지는 오직 한 곳뿐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른 이유로 이 죽음의 길을 걷는 어리석은 자는 강호에 존재하지 않지요. 은설의 눈동자가 유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마치 해부하듯 훑어내렸다. 게다가 혈영살귀라는 이름의 사내가 이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소식은 이미 청악산의 짐승들조차 알 만큼 파다하게 퍼져 있어요. 아마도 적현단의 좌운강, 그자가 당신을 함정으로 몰아넣기 위해 사방에 소문을 뿌렸겠지요. 당신은 누구의 편인가? 뒤에서 침묵을 지키던 화령당주 운소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은서를 마주보는 운소의 눈빛에는 동등한 고수로서 느끼는 본능적인 견제와 날선 살기가 교차하고 있었다. 은설의 시선이 운소에게 닿았다. 두 여인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좁은 잔도 위로 형언할 수 없는 기의 파동이 일렁였다. 아무의 편도 아니에요. 다만 나 또한 혈황전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을 뿐이지요. 이유가 무엇이지? 백환문사가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손에 쥐고 있어요. 유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무엇을 말인가? 은설은 잠시 유현을 바라보았다. 그 찰나의 정적 속에서 그녀는 유현이라는 사내의 그릇을 가늠하고 그에게 진실의 한 조각을 건네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듯 보였다.
마침내 그녀의 입술이 열렸다. 사람이에요. 폐부 깊숙이 박히는 짧고도 무거운 대답이었다. 이름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직 말해줄 수 없군요. 은석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낮게 가라앉았다. 고혹적인 여유 뒤에 숨겨진 지독한 원한 혹은 애틋한 갈망의 편린이 그 음성에 섞여 있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당신이 찾는 그 사람과 내가 찾는 사람이 혈황전의 가장 깊고 어두운 감옥 안에 함께 갇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뿐이에요. 유현은 은설의 눈을 오래도록 응시했다. 혈황전에 갇힌 자. 은설이 찾는 그 누군가가 자신의 붙인 유도혼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뇌해를 스쳤다. 유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안했다. 동행할 수 있겠는가? 은설이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세웠다. 조건도 없이 말인가요? 나라는 여자가 어떤 독을 품었을 줄 알고. 조건이 필요하다면 지금 말해라. 은설이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이번에는 아까의 조롱 섞인 웃음과는 다른 묘한 온기가 서린 웃음이었다. 조건 따윈 없어요. 그저 당신이라는 사내가 신기할 뿐이지요. 강호에서 이토록 무조건적인 결단을 내리는 자는 처음 봤거든요. 믿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적이었다면 이미 이 잔도 위에서 내 손에 베였을 테니까. 유현의 비정한 대꾸 끝으로 정막이 내려앉았다. 은설은 유현의 말 뒤에 숨겨진 압도적인 자신감을 읽어낸 듯 고개를 끄덕였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오직 목적만을 위해 맺어진 기묘한 동행이 청학산의 험준한 능선을 따라 시작되었다. 동행의 서약이 유현의 입술을 떠나기도 전이었다. 잔도 위쪽 깎아지른 절벽의 틈새에서 비릿한 파공음이 터져나왔다. 셋, 다섯, 마침내 7의 인형이 허공을 가르며 잔도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백환문사의 은밀함도 척혈단의 조급함도 품고 있지 않았다. 짙은 남색 무복에 수놓아진 금색 선이 서천의 장광을 받아 번뜩였다. 흑선방이에요. 은설이 동요 없는 목소리로 읊조렸다. 청학산의 수로를 장악하고 통행세를 받아챙기는 흑도의 무리들이죠. 이 잔도 또한 그들의 영역이라 주장하니 필시 혈황전의 사주를 받고 우리를 막아선 것이겠죠. 7의 무인이 잔도의 앞뒤를 차단하며 쇄도했다. 협소한 길 위에서 살기가 빽빽하게 들어쳤다. 유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탁발광과 시선을 나눴다. 앞쪽이다. 탁발광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방의 셋을 향해 신형을 날렸다. 홍채 환연검법 연채 쌍광! 7빛깔의 검기가 수평으로 휘몰아치며 좁은 길목을 메웠다. 벼락 같은 쌍광의 일격은 적들의 진로를 완벽히 봉쇄하며 그들을 뒤로 밀어냈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유현이 후방의 넷을 향해 몸을 돌렸다. 혈파 무용! 연속적으로 폭발한 혈기의 파동이 잔도의 암벽을 울리며 네 방향으로 뻗어나갔다. 선두에 서 있던 2명의 가슴팍이 함몰되며 비명과 함께 절벽 아래로 튕겨나갔다. 살아남은 둘이 측면의 사각을 노리고 비정하게 칼날을 들이밀던 그 순간이었다. 은설이 소매를 가볍게 휘둘렀다.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그녀의 배곡 같은 두 손이 허공을 수놓았다. 현왈 무영공, 현왈, 미혼. 그것은 소리도 색도 없는 은밀한 침공이었다. 마치 밤하늘에 구름을 헤치고 나타난 달빛이 만상에 스며들듯 형연할 수 없는 기운의 입자들이 대기를 잠식했다. 은설의 손끝에서 방사된 기운을 정면으로 맞은 두 무인의 신형이 일순 굳어버렸다. 멈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두 눈에서 초점이 휘발되더니 기이한 경련과 함께 중심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했다. 미혼의 술. 인간의 감각을 교란하여 의식의 지도를 뒤섞어버리는 금단의 비기였다. 아군과 적군의 경계가 무너진 그들의 뇌하 속에서 서로의 동료는 가장 증오스러운 원수의 모습으로 치환되었다. 서로에게 칼을 겨눈 두 무인은 광기에 젖어 서로의 목을 베어넘기다 잔도 가장자리의 허공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단 한 번의 직접적인 타격도 없이 거둔 참혹한 승리였다. 유현이 천천히 은설을 바라보았다. 은설은 태연한 자태로 손을 소매 속으로 거두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현활 무영공이라 했나. 정도의 기맥은 아니군. 그렇다고 사도의 구역질 나는 마공 또한 아니지요. 굳이 이 무공의 연원을 따지자면 그 중간 어딘가에서 피어난 기화요처라 해두면 어떻겠습니까? 은설의 고혹적인 목소리가 잔도를 남은 혈기를 씻어내는 듯했다. 뒷종에서 관경을 목격한 소연이 넋이나는 듯 중얼거렸다. 저렇도록 아름다운 여자가 무공까지 이토록 기괴하고 강하다고? 묘령이 지지 않으련 듯 입술을 내밀며 톡 쏘아붙였다. 전혀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정말로요. 그러나 그 곁에서 조용히 검을 갈무리하던 설린의 입술에서는 뜻밖의 진심이 흘러나왔다. 부럽네요. 설린의 나직한 고백에 소연과 묘령이 동시에 고개를 돌려 그녀를 응시했다. 차갑고 단정한 줄만 알던 설린의 눈동자 속에 은설이라는 완벽한 존재를 향한 동경과 질투가 서린 복잡한 심상이 맺혀 있었다. 청악산의 바람은 이제 여인들의 미묘한 시샘을 머금고 더욱 차갑게 불어오고 있었다. 은설이 소매를 가볍게 휘둘렀다.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그녀의 배곡 같은 두 손이 허공을 수놓았다. 현활 무영공, 현활, 미혼. 그것은 소리도 색도 없는 은밀한 침공이었다. 마치 밤하늘에 구름을 헤치고 나타난 달빛이 만상에 스며들듯 형연할 수 없는 기운의 입자들이 대기를 잠식했다. 은설의 손끝에서 방사된 기운을 정면으로 맞은 두 무인의 신형이 일순 굳어버렸다. 멈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두 눈에서 초점이 휘발되더니 기이한 경련과 함께 중심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했다. 미혼의 술. 인간의 감각을 교란하여 의식의 지도를 뒤섞어버리는 금단의 비기였다. 아군과 적군의 경계가 무너진 그들의 뇌하 속에서 서로의 동료는 가장 증오스러운 원수의 모습으로 치환되었다. 서로에게 칼을 겨눈 두 무인은 광기에 젖어 서로의 목을 베어넘기다 잔도 가장자리의 허공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단 한 번의 직접적인 타격도 없이 거둔 참혹한 승리였다. 유현이 천천히 은설을 바라보았다. 은설은 태연한 자태로 손을 소매 속으로 거두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현활 무영공이라 했나. 정도의 기맥은 아니군. 그렇다고 사도의 구역질 나는 마공 또한 아니지요. 굳이 이 무공의 연원을 따지자면 그 중간 어딘가에서 피어난 기화요처라 해두면 어떻겠습니까? 은설의 고혹적인 목소리가 잔도를 남은 혈기를 씻어내는 듯했다. 뒷종에서 관경을 목격한 소연이 넋이나는 듯 중얼거렸다. 저렇도록 아름다운 여자가 무공까지 이토록 기괴하고 강하다고? 묘령이 지지 않으련 듯 입술을 내밀며 톡 쏘아붙였다. 전혀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정말로요. 그러나 그 곁에서 조용히 검을 갈무리하던 설린의 입술에서는 뜻밖의 진심이 흘러나왔다. 부럽네요. 설린의 나직한 고백에 소연과 묘령이 동시에 고개를 돌려 그녀를 응시했다. 차갑고 단정한 줄만 알던 설린의 눈동자 속에 은설이라는 완벽한 존재를 향한 동경과 질투가 서린 복잡한 심상이 맺혀 있었다. 청악산의 바람은 이제 여인들의 미묘한 시샘을 머금고 더욱 차갑게 불어오고 있었다. 흑선방의 피비린내를 뒤로 하고 일행은 마침내 잔도의 끝, 청학산 심처의 관문과도 같은 거대한 암반 위에 발을 디뎠다. 저 멀리 구름에 덮인 봉우리 너머로 대기를 짓누르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곳이 바로 십수년 강호의 금기로 군림해온 백환문사의 본거지이자 피의 재단인 혈왕전이 도사린 시면이었다. 일행이 잠시 거친 숨을 고르는 사이 은설이 소리 없이 다가와 유현의 옆에 나란히 섰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청악산의 깊은 어둠을 응시하는 광경은 마치 그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두 자루의 검과도 같았다. 은설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혈왕전이 바로 저 안개 너머에 있어요. 알고 있다. 두렵지 않은가요? 저곳은 단순히 무공이 강한 자들이 모인 소굴이 아니에요. 유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이 필요한 무릎이 아니었으며 그의 침묵 자체가 이미 공포라는 감정을 거세한 투사의 선언이었기 때문이었다. 은설은 유현의 옆모습을 응시하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백환문사는 20년 넘게 강호의 음지에서 거미줄을 치듯 움직여온 자들이에요. 정면에서 맞부딪히는 무력도 위협적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설계한 지독한 음모와 상상을 초월하는 함정, 그리고 생문을 지워버린 진법들이지요. 저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법도가 통하지 않는 지옥의 미로에 갇히게 될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도 단 한 걸음의 망설임도 없이 들어가겠다는 것인가요? 내 아버지가 거기 계신다. 짧고도 묵직한 유현의 대답이 협곡의 바람을 가르고 은설의 가슴에 가박혔다. 은설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죽음의 아가리에 자진해 들어가는 사내의 비정한 진심이 그녀의 영혼을 흔들어 놓았던 것이다. 협곡의 밑바닥에서 치솟아오른 사나운 서풍이 안반 위를 휩쓸고 지나갔다. 두 사람의 도포자락이 사납게 파닥였고 은설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실려 유현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은설의 흑발이 유현의 흑보에 닿았다가 떨어지는 그 찰나의 접촉은 비정한 전장으로 향하는 두 고수 사이에 맺힌 기묘한 공명의 증명과도 같았다. 은설이 나직한 음성으로 덧붙였다. 내가 찾는 사람 또한 저 어둠 속에 갇혀 있어요. 유현의 고개가 천천히 그녀를 향했다. 누구인가? 나중에 모든 것이 끝난 뒤에 말해줄게요. 유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라는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그러나 이들의 비정한 조화를 뒤에서 지켜보는 소연의 눈빛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고 있었다. 소연의 눈동자에 맺힌 것은 질투라 하기엔 너무 무겁고 슬픔이라 하기엔 너무도 날카로운 종류의 것이었다. 묘룡이 그런 소연의 기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소매를 붙잡았다. 소연 언니, 응? 저 은설 언니 말이에요.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유현 오라버니랑 너무... 묘룡이 말을 끝맺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소연은 유현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못한 채 마치 스스로에게 되뇌이듯 대답했다. 정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다만 저 여인이 유현을 바라보는 저 눈빛은... 소연은 말을 잇지 않았다. 은설의 눈 속에 담긴 것이 단순한 동료의 의리나 강호의 동질감이 아니라는 것을 소연은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그것은 같은 어둠을 공유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지독한 유대이자 마음의 한 조각을 내어준 자의 애틋함이었다. 소연은 그것을 알아차린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보고서도 보지 못한 척 자신의 시선을 발끝으로 떨어뜨리며 거친 바람 속으로 자신을 숨길 뿐이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칼 끝에 맺힌 것은 무엇이더냐? 베어도 베어도 끝이 없는 것은 마음속의 무성한 수피로다. 사람들은 패부치의 정을 찾아 지옥의 문을 두드리나 하늘이 보기에 생멸은 그저 찰나에 머무는 안개일 뿐. 움켜쥐려 할수록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인연이요. 놓아버린 뒤에야 비로소 태산 같은 도가 눈앞에 서네. 아비와 자식, 원수와 은인이 어찌 두 문이겠는가. 텅 빈 허공에서 붉은 눈물을 씻어내니 비로소 참된 나가 웃는구나. 청악산 심처에 발을 들인 것은 분명 태양이 중천에 걸린 한낮이었으나 일행을 맞이한 것은 영원히 거치지 않을 것 같은 태고의 어둠이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빛은 기이한 굴절을 일으키며 소멸해갔고 밀도가 극한까지 높아진 송림은 거대한 창살처럼 하늘을 가려버렸다. 발 아래에는 천년의 세월을 견딘 이끼가 융단처럼 두껍게 쌓여 무인들의 가벼운 보법조차 그 소리를 흔적 없이 흡수해버렸다.
새의 지저김도 바람의 흐느낌도 존재하지 않는 그곳은 살아있는 모든 것이 본능적인 공포로 회피하여 만들어낸 죽음의 지대였다. 은설이 돌연 발을 멈추었다. 그녀의 신형이 미세하게 떨리며 협곡의 바람과는 다른 서늘한 기운을 감지했다. 진법이에요. 공간의 근간이 뒤틀려 있어요. 유현 또한 이미 느끼고 있었다. 단전 깊은 곳에 도사린 혈령의 기운이 외부에서 가해지는 비정상적인 기압의 흐름에 반응하며 요동치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자라난 듯 보이는 고목들과 제멋대로 흩어진 바위들은 실상 철저한 수리와 기학에 근거한 배치된 살인적인 결절들이었다. 그 배치가 만들어내는 기류의 회오리는 안으로 팔을 들이는 자의 평형 감각을 마비시키고 정신을 조각낼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혈왕 쇠혼진. 백환문사가 혈왕전의 외곽을 수호하기 위해 설치한 금단의 살찐이라고 들었어요. 해법은 있는가? 유현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도 칼날처럼 명확했다. 은설은 입술을 조용히 깨물며 숲의 시면을 응시했다. 이론적으로는 존재해요. 이 진법의 심장부에 위치한 핵심 결절을 파괴하면 모든 흐름은 무너져요. 하지만 중앙으로 다가갈수록 진법의 밀도는 인간의 정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지요. 홀로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방향을 잃고 영혼이 속박되어 영원히 숲을 헤매게 될 거예요. 동행한다면 2명 이상의 기운이 동시에 진입하는 순간 진법은 그들의 길을 역이용해 서로를 가로막는 벽을 세우고 강제로 분리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결국 종국에는 누구나 홀로 남겨지게 되지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상황을 지켜보던 탁발강이 묵직한 저음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홀로 들어가야만 파괴가 가능한데 홀로 들어가면 반드시 길을 잃게 된다는 지독한 모순이군. 맞아요. 그것이 이 쇠혼진이 20년간 깨지지 않은 이유지요. 유현은 진법의 입구, 그 어두운 속림의 아가리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의 뇌해 속에는 조금 전 산바람에 실려온 시창의 가락이 맴돌았다. 만 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가고 마음과 칼이 두 문이 아니라면 이 진법의 미로 또한 결국 자신의 내면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할 터였다. 움켜쥐려 할수록 빠져나가는 인연의 끈을 놓아버리고 오직 텅 빈 허공에서 참된 나를 대면해야만 이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었다. 내가 들어간다. 유현의 짧은 선언에 묘령이 급히 소리를 높이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안 돼요. 혼자 가다니요. 같이 가야 오라버니. 제가 뒤라도 지킬게요.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진법이 우리를 강제로 갈라놓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서로를 적으로 오인하여 칼을 겨누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어떡해요. 오라버니 혼자 저 지옥 같은 곳에서 길이라도 잃으면. 묘령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소연과 설린 또한 유현의 뒷모습을 보며 차마 내뱉지 못한 만류를 목구멍 뒤로 삼켰다. 그러나 유현의 눈은 이미 인간의 정이라는 굴레를 넘어선 비정한 도의 길을 응시하고 있었다. 대기해라. 내가 중심을 깨면 진법은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그때 움직여라. 유현은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듯 천년 있기 위로 발을 내딛었다. 그의 신형이 속림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 듯 사라지기 시작할 무렵 나지막한 읍조림이 바람 한 점 없는 숲속의 파문처럼 번져나갔다. 어느 누가 이 굴레를 벗어던지고 청산 넘어 저 탈을 벗삼아 웃어보랴. 만사가 태평이라 허허 웃으며 가노라. 유현의 흑보자락이 마지막으로 안개 속에 잠겼다. 남겨진 자들은 그가 사라진 어둠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잡히는 것은 오직 차갑고 축축한 죽음의 정막뿐이었다. 유현은 이제 홀로 만 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그 지독하고도 오묘한 진실을 향해 피의 행로를 걷기 시작했다. 10걸음, 20걸음, 그리고 30걸음. 유현은 멈추어 서서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방금까지 자신이 헤치고 들어왔던 길의 흔적은 고사하고 일행이 기다리고 있어야 할 입구의 잔상조차 흔적 없이 지워져 있었다.
그곳에는 오직 천년의 침묵을 머금은 고목들이 빽빽한 창살처럼 늘어서 있을 뿐이었다. 앞으로 가야 할 방향 또한 마찬가지였다. 어느 나무를 이정표로 삼아도 한 바퀴를 돌아 제자리에 서게 만드는 공간의 뒤틀림이 유현의 평형 감각을 잔인하게 유린하고 있었다. 눈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영역이었다. 백환문사가 설계한 혈왕쇠혼진의 위력은 단순히 시각을 속이는 환수를 넘어 지맥의 흐름 자체를 비틀어 인간의 뇌해가 인지하는 물리적 방위를 완전히 거세해버린 상태였다. 유현은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서서히 안검, 즉 눈꺼풀을 닫았다. 기만당하기 쉬운 육신의 눈을 포기하는 순간 비로소 진법의 추악한 이면이 감각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현은 심호흡을 늦추며 단전 깊숙한 곳, 혈연담의 서너울한 정계를 품은 혈령의 기운을 서서히 끌어올렸다. 그것은 공간의 법칙이 왜곡된 이곳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유일한 이정표였다. 눈이 아닌 기감으로 세상을 읽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혈기가 전신의 혈맥을 타고 흐르며 외부 공간의 기압 흐름과 충돌했다. 혈양쇠혼진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기류의 회오리는 끊임없이 유현의 감각을 외곽으로 밀어내려 하였으나 혈연담의 기운에 응집된 유현의 단전은 그 교란에 둔감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간의 비틀림이 심해질수록 그 왜곡을 지탱하고 있는 힘의 근원인 결절의 위치는 기감 속에서 더욱 또렷하고 비릿한 살기를 띠며 정체를 드러냈다. 기압이 가장 짙게 응축되어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바늘이 전신을 찌르는 것 같은 압박감이 느껴지는 방향, 그곳이었다. 허공을 부유하던 유현의 기감이 한 지점으로 고정되었다. 유현은 눈을 감은 채 보이지 않는 시일을 따라 걷는 꼭두각시처럼 혹은 먹잇감의 혈양을 쫓는 맹수처럼 비정하게 발을 내디뎠다. 천년 이끼를 짓밟는 그의 보폭에는 이제 방황의 흔적이 서려 있지 않았다. 오직 진법의 심장부를 도려내기 위한 혈영살귀의 차가운 의지만이 송림의 정막을 가르며 전진할 뿐이었다. 25걸음쯤을 더 내디뎠을 때 거짓말처럼 송림의 장벽이 좌우로 갈라지며 기괴한 정막이 흐르는 원형의 공터가 눈앞에 펼쳐졌다. 직경 2장 남짓한 그 비좁은 공간의 중심에는 천년 묵은 바위에 쇠사슬로 결박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노인 하나가 있었다. 노인의 전신은 백환문사의 가혹한 고문을 증명하듯 짓무른 핏자국과 시퍼런 타방상으로 점철되어 있었으나 미세하게 들썩이는 가슴팍이 아직 꺼지지 않은 생명의 불씨를 증명하고 있었다. 유현이 무심한 보폭으로 다가서자 노인이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누구냐? 백환의 사계들이 보낸 새로운 도살자냐? 유현이라 한다. 당신의 정체는 무엇인가? 노인은 유현을 가만히 응시했다. 이내 유현의 전신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혈영의 기운을 감지한 것인지 탁하게 흐려졌던 노인의 눈빛이 일순 경악과 경계로 굳어졌다. 혈연담, 그 핏빛 연못에서 기어나온 자인가? 그렇다. 종리결이다. 천살문의 원래 주인이지. 지금 그 자리를 찬탈한 약진도라는 자가 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노인의 갈라진 목소리에는 억눌린 회한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백환문사는 천살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정한 문주인 종리결을 죽이지 않고 이곳 혈왕쇠혼진의 심장부에 가두어 살아있는 명분으로 이용해온 것이었다. 유현은 노인의 사지를 결박하고 있는 쇠사슬을 살폈다. 차디찬 쇠사슬에는 흔한 자물쇠조차 달려있지 않았다. 사슬의 고리마다 진법의 기력이 푸르스름한 광채를 띠며 흐르고 있었으니 이는 단순한 물리적 힘이 아닌 진법의 근간인 결절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결코 풀 수 없는 절대의 구속이었다.
결절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종미결이 턱끝으로 공터 한편에 솟아오른 거대한 암반을 가리켰다. 저 바위 아래 짐에게 흐름이 모이는 곳에 묻혀 있다. 그러나 유현이라 했나? 조심해라. 백환문사가 이곳을 비워두었을 리 없으니. 종리결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바위 뒤편의 짙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파공음과 함께 비릿한 기척들이 쏟아져 나왔다. 3개, 아니 5개. 소리 없이 공간을 잠식해 들어오는 그 움직임은 혈왕쇠운진의 기류와 완벽하게 동화되어 있었다. 유현의 시선이 바위 위를 훑었다. 흙위를 걸친 무인들이 마치 절벽에 핀 독초처럼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유현의 퇴로를 차단했다. 진법의 심장을 지키는 수호자들이자 백환문사가 준비한 비정한 매복의 칼날들이었다. 유현의 손끝이 천천히 허공을 휘저었다. 단전의 혈기가 끓어오르며 이제 비좁은 공터는 거대한 살석으로 변모할 준비를 마쳤다. 화렴라가 직접 제 발로 호랑이 꿀에 들어왔군. 목소리는 허공의 파편처럼 흩어져 들려왔다. 위에서 내리누르는 듯하다나도 팔치에서 솟아오르고 정면에서 들리는가 싶으면 어느새 뒤통수를 파고들었다. 백환문사가 쳐놓은 공간 교란의 진법은 소리의 파동마저 비틀어 인간의 고막이 인지하는 방위를 완전히 난도질하고 있었다. 유현은 단전의 기운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며 전방위를 기감의 그물로 덮었다. 3개의 희미한 기척이 느껴졌으나 그들 또한 진법에 뒤틀린 신법을 사용하고 있어 위치가 시시각각 변하였다. 눈으로 보는 상도, 귀로 듣는 향도 이곳에서는 무력한 허상에 불과했다. 혈존의 유일한 전인이라는 자가 고작 이 정도 진법 안에서 눈먼 장님처럼 허우적대는군. 기대가 컸는데 실망이군 그래. 어둠 속에서 비릿한 조소가 터져나왔다. 유현은 입술을 꽉 마물었다. 차가운 분노조차 사치로 느껴지는 전장의 압박감이 전신을 조여왔다. 혈존이 남긴 비밀을 순순히 털어놓는다면 목숨만은 부지해주마. 거절한다. 죽을 각오가 되었단 말인가? 죽을 수 없다.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남아있으니까. 쉿! 그 찰나 소리도 없이 공간을 가른 서늘한 감각이 유현의 명문혈에 닿았다. 감지할 수 없는 사각, 바로 뒷등이었다. 진법의 왜곡을 타고 스며든 검끝이 옷자락을 뚫고 살갗을 미세하게 파고들었다. 검끝이 척추의 중심을 파고들려던 순간 유현의 머릿속으로 혈전비겁의 한 구절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생사의 벼랑 끝에 서서 육신이 스스로 문을 열 때 비로소 구명의 길이 열리리라. 의지가 아니었다. 내가 판단하기도 전에 위기에 직면한 전신의 혈기가 폭주하듯 등 뒤로 역류하기 시작했다. 단전에서 역방향으로 솟구친 혈령의 기운이 평소에는 굳게 닫혀있던 등 뒤의 수십 개 혈도를 강제로 지지기며 열어젖혔다. 혈령 신공, 투혈 신풍, 폭발이었다. 유현의 등 뒤와 측면의 혈도에서 핏빛 강기가 분수처럼 폭서되었다. 그것은 전방을 향한 공격이 아니었다. 자신을 애워싼 포위망의 압력을 역이용하여 전 방위로 파괴적인 혈풍을 방출하는 절약이었다. 명문혈을 노리던 자의 비명이 진법의 정막을 찢었다. 손목의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검이 바닥에 떨어지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울려 퍼졌다. 충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반대편에서 신법을 전개하던 자들에게까지 도달했다. 투혈 신풍의 붉은 강기는 진법의 교란조차 뚫어버리는 물리적 압도로 적들을 타격했다. 유현이 번개처럼 몸을 돌렸다. 공터 바닥에는 3명의 인형이 꼴사납게 굴어떨어져 있었다. 2명은 혈기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이미 의식을 잃은 채 혼절했고 남은 1명만이 피칠갑이 된 손으로 땅을 짚으며 처절하게 일어서려 발버둥쳤다. 유현은 무심한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자비가 거세된 그의 손가락이 적의 가슴팍을 향해 비정하게 쏘아져 나갔다. 혈집 만관! 짧은 외침과 함께 주입된 혈기가 상대의 만개 경맥을 일시에 뒤틀어 막아버렸다. 단 한마디의 단명조차 허락되지 않는 완벽한 봉쇄였다. 마지막 매복자마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자
공터에는 다시금 천년 전 것과 같은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다. 유현의 시선은 이제 적들이 숨기고 있던 결절 바위를 향해 고정되었다. 공터의 공기가 일순간 비틀리며 기괴한 비명을 내질렀다. 유현은 단전에 응집된 혈영의 기운을 오른손 끝에 집중시킨 채 주저없이 결절 바위 아래의 검은 흙 속으로 손바닥을 깊숙이 찔러 넣었다. 지표명 아래 3척, 그곳에 진법의 기압을 붙들고 있는 철제 중심축의 서늘한 감촉이 유현의 기감에 포착되었다. 혈영신공, 혈침만관! 땅속으로 쏘아져 나간 유현의 혈기가 미로처럼 얽힌 진법의 도관들을 타고 들어가 중심축의 심장부를 직격했다. 짐액의 흐름을 억지로 비틀고 있던 철제 구조물이 비명을 지르며 파열되었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었다. 그와 동시에 유현을 옥죄던 방향감과 공간의 왜곡이 안개 거치듯 일거에 해소되었다. 하늘을 가렸던 고목의 장벽이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며 숲의 진면목이 드러났고 종미결의 사지를 구속하던 쇠사슬 또한 기력을 잃고 맥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유현이 쇠약해진 종리결을 부축하려던 순간 부서진 결절의 잔해 사이에서 불그스름한 빛을 띠는 물체 하나가 발치로 굴러떨어졌다. 주먹보다 작은 크기였으나 그 표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하고도 성스러운 기운은 주변의 공기를 붉게 물들일 만큼 강렬했다. 그곳은 혈심섬. 땅 위에 쓰러져 있던 종리겔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혈연담의 짙은 음기를 먹고 자란 전설의 영역이야. 백환문사가 이 진법을 영원히 지속시키기 위해 중심 동력원으로 매설해둔 것이지. 함부로 건드리면 그 흉포한 기운에 혈맥이 종리결의 경고는 이미 늦어 있었다. 진법이 파괴되던 찰나의 충격으로 혈심삼의 껍질이 갈라졌고 그 안에서 고여있던 진한 전기가 유연의 손등 위로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뜨거웠다. 그것은 단순히 온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전신의 피를 끌어올리게 만드는 근원득인 열기였다. 그러나 유연의 육신은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혈연담의 내력을 이미 근간으로 삼고 있는 그의 몸은 같은 연원에서 태어난 이 붉은 정규를 마치 고양의 물을 마시듯 탐욕스럽게 빨아들였다. 단전이 급격히 팽창하기 시작했다. 혈심삼의 전기가 혈맥을 타고 폭주하듯 흘러들어올 때마다 혈영신공의 내력은 층층이 단계를 뛰어넘으며 증폭되었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련해야만 얻을 수 있는 정순한 공력이 단 한 번의 호흡 사이에 유연의 단전 속으로 고스란히 각인되었다. 유연은 전신을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전신에서 아지랑이 처음 피어흐르는 붉은 강기가 주변의 이끼를 검게 태우며 진동했다. 내력이 혈영신공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유연의 읍조림에 종리결이 전율 섞인 눈빛으로 그를 우러러보았다. 혈연담의 자식이 혈연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 어찌 천의가 아니라 하겠는가. 내 평생 혈연담의 정수가 한 인간의 육신 안에서 이토록 찬란하게 개화하는 것을 살아서 보게 될 줄은 몰랐군. 종리결의 갈라진 음성이 공터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유연의 눈동자 속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짙고도 비정한 혈광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진법에 뒤틀린 장벽이 무너지자마자 숲의 어둠을 가르고 은설과 탁발강 그리고 묘령과 소연이 공터 안으로 달려들어왔다. 가장 먼저 유현에게 도달한 묘령은 그의 무사함을 확인하려다 이내 그의 얼굴을 마주한 채 헉하고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눈동자가 유현의 얼굴 위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파르르 떨렸다. 오라버니, 눈이 이상해요. 유현이 무심하게 눈을 깜빡였다. 자신의 단전 내부에 휘몰아치는 해일 같은 내력의 파동을 갈무리하느라 정작 자신의 외모까지는 살피지 못한 터였다. 묘령은 헝급히 허리춤에서 단검을 뽑아 거울처럼 매끈하게 연마된 갈등을 유현의 안면 앞에 들이밀었다. 그 서늘한 금속의 표면 위로 유현의 두 눈이 맺혔다. 평소의 서늘하고 깊은 흑안과는 달랐다. 홍채 안쪽 깊숙한 곳에서부터 마치 핏방울이 물속으로 번져나가듯 은은하고도 불길한 붉은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것은
혈심삼의 전기가 유현의 혈맥과 완전히 융합되어 신체의 근간을 뒤바꾸어 놓았음을 상징하는 기이한 흔적이었다. 괜찮은가요? 언제 다가왔는지 은설이 유현의 곁에 서며 나직하게 물었다. 유현은 갈등에 비친 자신의 낯선 안광을 잠시 응시하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며 짧게 답했다. 괜찮다. 오히려 이전보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인다. 은설은 유현의 대답을 듣고도 한참 동안 그의 눈동자를 살폈다. 그 안에는 걱정 이상의 무언가 본질적인 것을 탐색하려는 고수의 신중함이 서려 있었다. 이내 그녀는 유현에게서 시선을 돌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종리결을 향해 차가운 눈길을 던졌다. 이분이라면 우리가 찾는 사람의 행방을 알고 있겠군요. 종리결이 고개를 들어 은설을 바라보았다. 오랜 감금과 고초로 흐려졌던 노인의 눈에 일순간 번개 같은 광채가 스쳤다. 그는 은설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하더니 마치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유령이라도 마주한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당신은 설마 그때의... 나중에요. 은설이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라냈다. 그 음성에는 더 이상의 추궁을 허락하지 않는 조용한 무게와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종리결은 그녀의 기세에 눌린 듯 차마 뱉지 못한 말을 삼키며 무겁게 입을 다물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안면의 기류를 놓치지 않았으나 유현은 지금 그보다 더 절실한 질문을 던져야 했다. 혈왕전 깊은 곳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 그곳은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도 나오지 못하는 생매장의 감옥이지. 벌써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가 있다. 유현의 눈동자 속 붉은 안광이 일렁거렸다. 이름이 무엇인가? 종리결이 유현을 똑바로 응시했다. 노인의 눈에는 연민과 비장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유도혼. 한때 강호를 호령했던 칼이었으나 지금은 백환문의 가장 깊은 곳에 봉인된 혼백이지. 마당에 서늘한 정막이 내려앉았다. 유도혼. 유현의 생을 평생토록 지배해온 그 이름에 타인의 육성을 통해 지표 위로 불려나온 순간 유현의 전신은 마치 석상처럼 미세하게 굳어버렸다. 살아있는가? 내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은 3년 전이다. 그때까지는 모진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있을지는 단언할 수 없군. 유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들어 청악산의 더 깊은 심연, 만년의 안개가 소용돌이치는 그곳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혈왕전, 부친의 이름이 실종된 그곳이 이제 유현의 붉은 눈동자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전장으로 구체화되고 있었다. 현황 쇠훈진의 뒤틀린 공간이 무너진 자리 위로 청악산의 하늘은 이미 거대한 피를 뿌린 듯 붉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서산의 능선에 걸린 태양은 자신의 마지막 생명력을 쏟아내며 고목들 사이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으나 그 빛은 산 안쪽 심처에 도달하는 순간 기이한 굴절을 일으키며 되돌아왔다. 그것은 자연의 낙조가 아니었다. 산맥의 깊은 혈관 어딘가에서 거대한 불덩이가 타고 있는 것처럼 붉고 일렁이는 빛의 파동이 숲의 정막을 비릿하게 태우고 있었다. 정리결이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그 흉포한 광채가 시작되는 곳을 가리켰다. 혈왕전이 입을 벌리고 있는 방향이야. 저 빛은 단순한 불꽃이 아니지. 전전을 수호하는 자의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와 대기를 불사르고 있는 것이야. 운소가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칼자루를 고쳐쥐었다. 수호자라니, 이 진법만으로도 모자라 또 다른 장벽이 있단 말인가? 혈왕전의 문턱을 밟으려는 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최후의 사신이지. 어양휘, 열양신화공이라는 잔혹한 무공을 극성으로 익힌 자야. 백환문사가 전전의 입구를 지키기 위해 세워놓은 수문장이자 청악산의 타오르는 악귀라 불리지. 유현의 시선이 그 이질적인 적광을 향해 고정되었다. 혈심삼을 흡수하여 홍채 속에 맺힌 그의 붉은 안광이 어양휘가 뿜어내는 열기와 공명하듯 서늘하게 빛났다. 그 자는 얼마나 강한가. 종리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먼 숲을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에는 과거 그 수문장의 손에 쓰러져간 수많은 고수들의 비명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내가 이곳에 감금되기 전 강호에 내로라 하는 명숙들이 혈왕전의 문을 두드렸지. 하지만 그들 중 단 한 명도 어양휘의 화공을 견뎌내지 못했어. 살아 돌아와 그자의 얼굴을 증언한 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지. 종리결의 경고가 공터에 무겁게 내려앉는 순간 일행 중 한 사람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뒤틀렸다. 닭발강. 평소 태산처럼 묵직하던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경랑이 일었다. 어양휘라는 이름이 불리는 순간 그의 먹센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칼집을 움켜쥐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었다. 뼈에 사무친 원한 혹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상훈이 현재의 살기로 치환되는 찰나의 폭발이었다. 유현은 탁발강의 변화를 즉각 포착했다. 그와 시선이 마주치자 탁발강은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갈라진 음성을 내뱉었다. 아는 이름이야. 어떻게 아는가? 그자와 어떤 인연이 있지? 정악산에서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이름이지. 탁발강은 그 이상의 설명을 거부하듯 입을 굳게 다물었다. 유현이 몸을 돌려 일행을 재편했다. 종리결 어르신과 묘링은 이곳에 남는다. 오라버니, 저도 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묘령이 반발하며 유현의 소매자락을 붙잡으려 했으나 종리결이 먼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어깨를 묵직하게 눌러 세웠다. 그만두거라. 네 몸은 지금 진법의 한기에 상해 있어. 저 타오르는 열양의 진기로 뛰어드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지. 들어가 봐야 유소엽의 짐이 될 뿐이다. 묘령의 눈에 억울함과 걱정이 뒤섞인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술을 깨물며 이미 혈왕전의 불길을 향해 몸을 틀고 있는 유현의 비정한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약속해요. 돌아온다. 네가 기다리고 있는 이 자리로. 유현의 대답은 건조했으나 단호했다. 그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탁발강과 함께 붉은 안광이 쏟아지는 숲의 심연으로 발을 내디뎠다. 뒤에 남겨진 묘령의 애절한 시선이 유현의 흑보자락에 매달렸으나 그는 이미 황혼을 집어삼키는 열양의 장벽석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혈왕전으로 이어지는 길목,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좌우를 가로막은 좁은 협곡에 들어서자마자 대기는 돌연 그 성질을 바꾸었다. 단순히 화롯불 곁에 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열기였다. 그것은 공간 자체가 타오르는 도가니로 변한 듯 숨을 한 번 들이마실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의 수증기가 단숨에 증발하며 기도가 조여드는 극심한 압박을 동반했다. 열기는 피부를 넘어 혈맥을 타고 스며들어 전신의 기혈 흐름을 교란하는 비정상적인 외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은솔이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전방에 아지랑이 낀 심연을 응시했다. 열양신화공의 외기예요. 시야에 본체가 보이지도 않는데 이 정도의 기압을 형성하다니 백환문사가 이자를 수문장으로 세운 이유를 알겠군요. 유현의 눈동자 속 붉은 빛이 더욱 짙게 일렁거렸다. 그는 단전을 눌러 혈기를 진정시키며 결단 어린 어조로 입을 열었다. 내가 앞장선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 가야 한다. 유현의 입에서 함께라는 말이 나온 것은 이번 여정에서 처음이었다. 평소 고립무원의 길을 고집하던 그의 변화에 은설과 탁발강의 눈썹이 동시에 움츠러들었다. 유현은 감정의 동요 없이 냉철하게 전략적 이유를 덧붙였다. 열양신화국의 화기는 혈영신공의 음습한 혈기와 정면으로 충돌할 경우 기력의 소모가 평소의 2배 이상으로 치솟는다. 홀로 파괴하기엔 비효율적인 전장이다. 탁발강, 네 검기로 화기의 밀도를 분산시킬 수 있겠나? 탁발강이 굵은 칼자루를 움켜쥐며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열기 따위에 부러질 검이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 해보지. 유현의 지시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명확했다. 운소, 화령당 당주로서 네가 해야 할 일은 알겠지?
불을 다루는 자들의 생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자의 화력이 집중되는 틈을 노려 기류를 비틀어 놓겠어요. 은설, 현활 무영봉으로 심법을 교란하시오. 화궁은 시전자의 극심한 집중력에서 비롯되는 법, 그 마음의 평형을 깨어뜨린다면 화기의 출력 또한 필연적으로 낮아질 터. 알겠어요. 안개 속에 숨은 달처럼 그자의 의식 뒤편을 흔들어 놓지요. 모두가 각자의 위치를 잡으려 할 때 소연이 유현의 흑보소매를 다급히 낚아챘다. 묘령과는 다른 서늘하면서도 꺾이지 않는 고집이 서린 눈빛이었다. 나는요, 나만 빼놓을 생각은 말아요. 너는 물러나 있어라. 화점년 풍술은 그 성질이 가볍고 유연하여 이런 맹렬한 화기를 마주하면 오히려 불길을 확산시키는 독일 뿐이다. 알아요. 바람이 불을 키운다는 것쯤은 나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도 가겠어요. 묘령이와 달리 나는 멀쩡하고 내 무공이 역풍으로 작용하지 않게 조절하는 법 정도는 스스로 터득했으니까. 소연의 눈동자에는 죽음의 공포보다 유현의 등 뒤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어떤 논리로도 꺾을 수 없는 단호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유현은 그런 소연을 한 박자 동안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고집이 단순한 만용이 아님을, 그 안에 담긴 비장한 각오를 읽어낸 유현이 마침내 고개를 돌리며 짧게 뱉었다. 뒤를 지켜라. 함부로 앞으로 나서지 마라. 알겠어요. 그제야 소연의 안면에 아주 미세한 안도감이 스쳤다. 유현은 이제 망설임 없이 협곡의 더 깊은 어둠, 아니 더 뜨거운 광기 속으로 발을 내디디었다. 고수들의 살기와 화령의 화기가 맞부딪히며 발생하는 진동이 협곡의 암벽을 잘게 흔드는 가운데 일행은 거대한 화령의 아가리 속으로 삼켜져 가듯 사라져갔다. 협곡의 막다른 곳에 거대한 안반을 깎아 만든 성문이 있었다. 일행의 손길이 채 닿기도 전이었다. 성문은 마치 침입자의 기척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거대한 비명을 내지르며 스스로 입을 벌렸다. 그와 동시에 문 안쪽에서 억눌려 있던 열기가 무너진 둑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뜨거운 바람이 아니라 형체가 있는 거대한 벽이 밀려드는 것 같은 물리적 충격이었다. 가장 앞선 유현의 흑보자락이 뒤로 맹렬하게 펄럭였다. 뒤따르던 운소는 급격한 기압차를 이기지 못하고 반걸음 밀려났고, 소연은 폐를 찌르는 화기를 막기 위해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유현은 가늘게 뜬 눈 사이로 그 열기의 진원지이자 연옥의 문턱에 서 있는 형체를 응시했다. 성문 안쪽 붉은 암석 통로의 한가운데 50대 중반의 건장한 사내가 서 있었다. 붉은 무복을 입은 그의 전신에서는 아지랑이 같은 열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옷감의 색이 아니라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열량신 화공의 외기가 주변의 공기를 문자 그대로 달구어 만들어낸 지옥의 미장센이었다. 감정의 흔적조차 가져볼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은 그가 이미 인간의 희노애락을 화공 속에 태워버렸음을 증명해 보였다. 어양휘, 청악산의 비극을 수호하는 타오르는 아귀가 마침내 그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 혈영살귀라 했던가. 입술의 움직임은 최소화되었으나 그에게서 새어나온 목소리는 바싹 마른 장작이 타들어가 듯한 건조하고 파괴적인 음색이었다. 이 문을 넘어서는 순간 네가 걸어온 길은 영원히 지워질 것이다.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조차 이 화마 속에서 제가 될 테니까. 돌아갈 생각 따위는 애당초 품지도 않았다. 유현의 짧은 대답이 공터를 차갑게 식히려 하였으나 어양휘의 시선은 이미 어양휘의 어깨 너머 굳은 석상처럼 멈춰선 한 낭자를 향하고 있었다. 어양휘의 무심한 눈빛이 탁발강에게 머무는 찰나
그 견고하던 얼굴 근육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뒤틀렸다. 탁발강.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탁발강의 전신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그가 쥐고 있는 검칩에서 기이한 마찰음이 들려왔다. 어양휘는 마치 잊혀진 유물을 대하는 듯한 음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결국 돌아왔군. 이 뜨거운 지옥으로 다시 발을 디딜 용기가 남아있었단 말이냐. 내가 이곳을 떠난 적이 있었던가. 내 혼은 늘 이 붉은 협곡을 떠돌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어양휘의 단호한 부정에 두 사람 사이의 대기가 일순간 진공 상태처럼 얼어붙었다. 일행 모두는 즉각 감지해냈다. 이들은 단순히 무림의 고수 대 고수로 마주한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인 배신 혹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인과가 이 좁은 성문 앞에 엉켜있는 것이었다. 어얀휘의 시선이 다시 유현에게로 돌아왔다.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던 적광이 한층 짙어지며 주변의 바위들이 열을 견디지 못하고 잘게 부서지기 시작했다. 사사로운 정으로 네 놈들을 보내줄 수는 없다. 이것은 혈왕전의 문턱이자 나 어양휘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니까. 지나가겠다. 네가 막아선다면 그 육신을 밟고서라도. 그렇다면. 어양휘가 천천히 오른손을 들었다. 그의 손바닥 위로 태양의 조각을 떼어온 듯한 눈부신 화염의 구가 응집되기 시작했다. 일행의 머리 위로 타오르는 기압의 장막이 덮쳐오고 유현의 붉은 안광이 그 열기에 맞서 번뜩였다. 마침내 청악산의 뜨거운 침묵이 깨지고 피와 불의 서사가 시작되려고 있었다. 어양휘의 거친 양 손바닥이 허공에서 마주치는 순간 성문 안쪽의 통로는 문자 그대로 거대한 화로가 되어 일렁였다. 단순한 열풍이 아니었다. 대기가 신음하며 일그러졌고 좌우의 차가운 바위 벽면에서는 지맥의 습기가 순식간에 증발하며 희뿌연 수증기가 비명처럼 피어올랐다.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할 공기가 액체처럼 일렁이며 파동을 일으키는 기괴한 질식의 공간이 형성되었다. 열양신화공, 열양천화! 파공음조차 거세된 침묵의 일격이었다. 공기 자체를 불태우며 밀려오는 거대한 화기의 해일은 좁은 통로 전체를 빈틈없이 메우며 일행을 집어삼키려 들었다. 회피할 방위도 숨을 곳도 없는 사지였다. 홍채 연환검법, 연채 쌍광! 탁발강의 검이 먼저 허공을 갈랐다. 수평으로 뻗어나간 연환의 검기가 밀려드는 화기의 파동을 정면에서 가로막았다. 궤적을 따라 화기가 두 갈래로 찢어짐에 분열되듯 보였으나 흩어진 열기는 이내 복도의 양측벽을 타고 다시금 유현의 심장을 향해 수렴하기 시작했다. 현활 무형공, 현활 미혼! 그 찰나 은설의 차가운 기운이 안개처럼 스며들어 어양휘의 뇌해를 직접 겨냥했다. 화공의 원천인 집중력을 흐트러뜨려 폭주를 유도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어양휘의 미간이 단 한 번 미세하게 찌푸려졌을 뿐 화염의 파동은 멈추지 않았다. 현활 무형공 따위는 나에게 통하지 않는다. 이 타오르는 혈맥 속에서 네 놈의 환술이 이미 소각되었으니까. 어양휘의 목소리는 건조한 진실이었다. 전신의 온도를 극성으로 끌어올린 열양의 무인은 외부에서 침투하는 미세한 기감의 흔적조차 육신의 열기로 태워버리는 천적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유현은 그 찰나의 대치를 놓치지 않았다. 두 갈래로 나뉘어 다시 합쳐지려는 화기의 소용돌이 중심, 유일하게 기압이 낮은 바늘구멍 같은 빈틈으로 자신의 신형을 꽂아넣었다. 혈롱폭권! 유현의 전신에서 원형으로 방사된 핏빛 혈기가 습격해오는 화기의 역하와 정면으로 맞부딪혔다.
통로 전체가 비명을 지르며 진동했다. 견고하던 암벽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갔고 충돌 지점에서는 극단적인 냉기와 열기가 교차하며 폭발적인 수증기가 시야를 완전히 차단했다. 유현은 세 발짝을 뒤로 밀려났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 안쪽이 수치되는 것 같은 자결감이 전해졌다. 혈기와 화기가 상극으로 충돌하며 발생하는 기력의 소모는 상상 그 이상이었다. 그러나 어양휘는 수증기 너머에서 멈추지 않았다. 열량 신화공, 신화일격! 거대한 화염의 형상은 사라졌다. 대신 그의 단 한 바닥 안에 전신의 화력을 극한으로 압축한 태양의 핵과도 같은 고밀도의 열격이 쏘아져 나왔다. 어양휘가 지닌 무공의 정수이자 마주하는 모든 것을 증발시켜버리는 가장 비정한 초식이었다. 유현은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는 단전 깊숙한 곳 혈심삼의 양력을 머금고 팽장한 혈령의 내력을 남김없이 쥐어짜냈다. 투혈신풍! 이전의 투혈신풍이 등 뒤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면 이번의 투혈신풍은 정면을 향한 파괴의 폭풍이었다. 유현의 전신 혈도가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열렸고 그 구멍마다 핏빛 강기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와 열격을 맞이했다.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정면에서 맞붙자 복도는 분진과 기류가 뒤섞인 혼돈의 공간으로 변모했다. 충격파의 여파로 어양휘의 신형이 두 발자국 뒤로 밀려났고 유현 또한 동일한 거리를 밀려나며 바닥에 깊은 발자국을 새겼다. 등치. 그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균형이었다. 만약 혈심삼의 기연을 통해 3년의 내력을 단숨에 얻지 못했더라면 유현은 이미 저 고밀도의 화공 아래 흔적도 없이 타버렸을 터였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두 고수의 안광이 다시 한번 붉게 타오르며 다음 함의 파멸을 예고하고 있었다. 어양휘는 거친 숨을 고르며 시선을 옮겼다. 그의 안광은 이제 눈앞에 살귀가 아닌 그 뒤에 굳건히 버티고 선 탁발강의 얼굴에 머물렀다. 탁발강, 너는 어찌하여 저자와 함께 있는 것이냐? 청악산으로 돌아오는 것이 네게 주어진 유일한 귀로였을 터인데. 탁발강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쥐고 있던 검자루에 더욱 억센 힘을 주었을 뿐이다. 어양휘의 건조한 음성이 화기를 머금고 다시 울렸다. 끝나지 않았다. 네가 이곳을 떠나며 외면했던 것들, 네가 모르는 진실들이 아직 저 혈왕전의 어둠 속에 남아있단 말이다. 알고 있어. 그래서 돌아온 것이고 그래서 이자와 함께하는 것이다. 청악산에서 내가 지켜야 할 명분 따위는 그날 그 피비린내 속에 이미 사라졌으니까. 어양휘의 눈동자가 깊게 침잠했다. 그곳에 담긴 것은 적개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월을 견뎌온 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오래된 흉터 같은 슬픔이었다. 그날의 이유가 정녕 이 사람이란 말이냐? 탁발강은 끝내 함구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침묵이야말로 어양휘에게는 가장 명확한 확답이 되어 가슴을 찔렀다. 어양휘는 마침내 유현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던 적광이 임계점을 넘어 화약해 탈색되기 시작했다. 열량신화공, 화천불멸! 사방이 하얀 빛으로 소멸했다. 전신의 화기를 일시에 개방한 어양휘의 기공은 통로 안의 모든 방위를 동시에 채우며 밀려왔다. 유현은 눈을 감았다. 찰나의 순간 단전 깊숙한 곳에서 혈심삼의 기운이 폭발하며 혈존 비급의 네 번째 층 금기의 영역을 강제로 열어젖혔다. 혈쇠천진! 유현의 발이 지면을 박찼다. 백화된 화천불멸의 열기 속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핏빛 직선. 피부 전체에 최대 밀도로 압축된 혈기의 장벽이 화기와 마찰하며 비명 같은 파궁음을 내질렀다. 유현은 그 타오르는 바다를 헤엄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을 송곳 삼아 공간을 뚫고 전진했다. 그와 동시에 닭발강이 옆에서 쇄도했다. 귀혼 일겸! 무지갯빛 검기고리 세 개가 기묘한 궤적을 그리며 어양휘의 심장을 향해 수렴했다. 화천물멸의 광포한 열기와 유현의 혈쇠천진,
그리고 닭발강의 비장한 일겸이 한 점으로 모여 격돌했다. 협곡 전체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통로의 천장에서 거대한 돌가루가 폭포처럼 쏟아졌다. 세 개의 거대한 기운이 뒤섞여 일으킨 충격파는 대기를 찢어발기며 폭발했다. 자욱한 연기와 분진이 거쳤을 때 어양휘는 피투성이가 된 벽에 등을 기대고 선 채 힘겹게 숨을 내뱉고 있었다. 왼쪽 어깨에서 닭발강의 검기로 찢긴 깊은 상처가 붉은 선혈을 토해내고 있었다. 무감각했던 그의 표정에는 처음으로 고통과 회한이 뒤섞인 인간의 기색이 감돌았다. 유현이 검기를 갈무리하며 그 앞에 섰다. 지나가겠다. 어양회는 유현을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탁발강을 보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수문장으로서의 사명이 꺾인 패배자의 예우이자 과도의 동료를 향한 마지막 배려였다. 어양휘가 천천히 몸을 비켜 길을 열었다. 가라. 니놈들이 찾는 지옥이 저 너머에 있을 테니. 유현이 비정한 걸음으로 그 옆을 지나쳤고 소연과 운소, 은설이 뒤를 따랐다. 닭발강이 대열의 끝에서 어양휘를 스치는 순간 노고수의 낮은 음성이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닭발강, 혈왕전 안에서 네가 마주할 것들은 네 상상보다 훨씬 잔혹할 것이다. 그것을 보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마라. 닭발강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이 던진 보이지 않는 무게가 그의 발걸음을 잠깐 동안 아주 무겁게 짓눌렀다. 청악산의 뜨거운 수문장을 뒤로 한 채 일행은 이제 진실이 박죄된 혈왕전의 심초로 몸을 던지고 있었다. 통로 안에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닭발강의 고백은 횃불에 불꽃 맞아 얼려버릴 듯 차가웠다. 혈왕전의 수문장 어양휘가 남겼던 경고, 그리고 이곳의 구조를 훤히 꿰뚫어 있는 그의 지식, 그 모든 인과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이곳에서 일을 하셨다고요? 대체 언제? 소연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다시 물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횃불의 주황빛 아래 파르르 떨렸다. 닭발강은 앞을 바라본 채 무겁게 입을 열었다. 2년 전까지야 나는 이 안에서 일하고 있었어. 침묵이 흐르고 유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닭발강을 이 자리에서 추궁하는 것이 지금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보다 시급한 것이 있었다. 세 갈래 중 유도혼이 있는 방야는 어디냐? 유현의 목소리는 감정이 거세된 칼날 같았다. 탁발강은 잠시 숨을 들이켜 지하의 비릿한 공기를 삼켰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으나 이내 강철 같은 의지로 중심을 잡았다. 가장 깊은 쪽, 왼쪽 통로의 끝이야. 안내하라. 그게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박발강이 앞질러 나가며 대열의 선두를 자처했다. 그의 뒷모습은 죄업을 짊어진 순례자처럼 무거웠고 주황빛 화광에 일그러지는 그의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업보의 쇠사슬을 끌고 가는 듯 보였다. 유현은 그 뒤를 묵묵히 따르며 혈심삼의 기운을 다잡았다. 이제 단순한 격돌을 넘어 혈왕전의 심장부와 그곳에 박힌 잔혹한 진실이 그들의 눈앞에 정체를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왼쪽 통로의 어둠을 헤치고 50보쯤을 더 들어갔을 때였다. 천장이 갑자기 높아지며 사방이 탁 트인 석실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마치 예정된 운명처럼 그들을 기다리는 그림자들이 있었다. 횃불의 주황빛을 등지고선 10명의 무인, 그리고 그 중심에 가죽 갑옷을 단단히 조여매고 양손에 짧은 칼을 쥔 사내가 우뚝 서 있었다.
40대 초반의 나이, 뱀처럼 빠른 안광과 굵고 짧은 손가락. 사지는 비대하지 않았으나 근육이 마치 밧줄처럼 엉겨붙은 그 산에는 전설적인 자객의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백환문사의 신복이자 혈왕전 내부의 수호를 책임지는 부대장, 단도신 모신결이었다. 들어올 줄 알았다. 어양휘의 방어선을 뚫었다는 전령을 받았을 때부터 너희는 이미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상대가 되었으니까. 모신결의 음성에는 공포도 증오도 없었다. 오직 상대를 제거해야 할 목표로만 간주하는 직업적인 냉정함만이 서려 있었다. 유현이 흑포자락을 가라앉히며 낮게 뱉었다. 비켜라. 비켜줄 수 있는 명분이었다면 애초에 이곳에 서 있지도 않았겠지. 혈왕전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모신결의 두 발이 안반바닥을 짓이기며 신형을 날렸다. 찰나의 순간 거리를 좁힌 그의 양손에서 차가운 금속성이 폭발했다. 단혼도법, 혼절단! 두 자루의 단도가 교차하며 유현의 양측 경동맥을 향해 벼락처럼 꽂혀들었다. 그것은 어양휘의 압도적인 기력과는 궤를 달리하는 오직 살상을 위해 정제된 극한의 속도와 정밀함의 합이었다. 혈파무영! 유현의 두 팔이 전광석화처럼 교차하며 쇄도하는 칼날을 밖으로 흘려냈다. 그러나 모신결은 이미 다음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다. 혈파무영의 흐름을 읽은 듯 그는 유현의 정면에서 측면으로 유령처럼 미끄러지며 다시금 쌍도를 휘둘렀다. 단혼도법, 영린절! 옆구리를 파고드는 서늘한 감각과 등을 향해 꺾여 들어오는 치명적인 궤적, 두 갈래의 공격이 동시에 유현의 사열을 노렸다. 위기의 순간 탁발강의 검날이 허공을 갈랐다. 홍비천문. 무지갯빛 강기가 모신결의 단도 중 하나를 강하게 튕겨내며 궤도를 이탈시켰다. 남은 한 자루의 칼날이 유현의 흉성을 향해 육박했으나 유현의 피부 위로 얇게 압축된 핏빛 혈기장벽이 보이지 않는 막을 형성했다. 도포자락이 찢기며 불꽃이 튀었으나 칼날은 유현의 육신을 상하지 못한 채 미끄러졌다. 모신결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크게 일렁이며 뒤발짝 뒤로 물러났다. 심경, 혈기로 육신의 방어막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한가? 청령, 이놈의 정체가 무엇이냐? 더 올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서 멈출 것인가? 유현의 물음에 모신결은 잠시 아주 찰나의 순간 동안 고뇌하는 기색을 비쳤다. 그러나 이내 그의 눈은 다시금 살인귀의 그것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도박반의 칩처럼 던지며 두 번째 도약을 시작했다. 단혼도법, 단야회혼! 전신을 미끼로 던지는 필살의 초식이었다. 정면의 찌르기는 허공을 가르는 허수에 불과했고 자신의 몸이 유현과 교차하는 순간 생기는 사각에서 반대편 단도가 유현의 심장을 정확히 겨냥했다. 유현은 뒤로 물러나는 대신 오히려 모신결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미끼 공격이 유현의 어깨미로 헛되이 지나가는 순간 유현의 오른손이 쇠집게처럼 모신결의 손목을 낚아챘다. 혈집 만관! 유현의 손가락에서 뿜어진 극독과도 같은 혈기가 모신결의 손목을 타고 경맥으로 침투했다. 과득하는 소리가 함께 모신결의 오른팔 기혈이 일시에 뒤틀리며 마비되었다. 자루를 쥔 손에 힘이 풀리고 단도가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거리는 소리를 냈다. 모신결은 비명을 삼키며 남은 왼손의 칼을 유현의 복부에 꽂아 넣으려 했으나 유현의 왼손 역시 무정하게 그 손목을 포획했다. 혈집 만관! 두 번째 기혈 봉쇄. 양팔의 경맥이 완전히 잠겨버린 모신결은 전신의 힘을 상실한 채 맥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의 자부심이었던 두 자루의 단도가 주인의 발치에서 차갑게 식어갔다. 대기하고 있던 10인의 수호대가 일시에 함성을 내지르며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앞을 막아선 것은 유현뿐만이 아니었다. 더는 다가오지 마세요. 이 앞은 허락되지 않은 길이니까요. 소연의 낭낭한 외침과 함께 홍채의 검기와 화령의 기류가 석실을 가득 메웠다. 탁발강과 운소와 그리고 소연이 쇄도하는 무인들을 막아서며 지하 석실은 순식간에 피와 철의 향기가 진동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아수라장이었던 석실에 기이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바닥을 구르던 10인 수호대의 신음조차 지하의 습한 공기 속으로 잦아들고 오직 타오르는 횃불의 치직거리는 소리만이 명부의 고요를 깨뜨릴 뿐이었다.
혈침만관의 위력에 쥐열이 봉쇄된 모신결은 무릎을 짚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유현을 바라보았다. 그 서늘한 안광에는 더는 적개심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은 도의 끝에서 마주한 압도적인 힘에 대한 경외이자 모인으로서 느끼는 비참한 인정이었다. 혈왕전에 유도혼이라는 자가 갇혀 있다는 것을 정녕 알고 있는가? 유현의 물음에 모신결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굳게 담은 입술과 떨리는 눈꺼풀은 그 침묵 자체가 이미 명확한 확답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유현은 무너진 적장을 뒤로 한 채 다시금 어둠이 짙게 깔린 통로로 걸음을 옮겼다. 탁발강이 그 옆으로 다가와 보조를 맞췄다. 주황빛 화광의 일렁이는 두 사내의 그림자가 벽면을 타고 길게 늘어졌다. 한참 동안 바닥을 긁는 발소리만이 이어지던 중 탁발강이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납덩이 같은 고백을 꺼내놓았다. 말해야 할 것 같군. 나는 2년 전까지 이 혈왕전의 전령관이었어. 백환문사의 비열한 명령들을 천살문과 적혈단 그리고 저 무도한 흑선방에게 전달하며 강호의 피바람을 몰고 오던 자였지. 그의 목소리는 자신의 죄업을 스스로 도려내는 칼날처럼 날카롭고도 무거웠다. 뒤따르던 소연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멈춰서며 물었다.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하셨던 거예요? 그 피비린내 나는 일을? 처음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탁발강이 멈춰서서 눅눅한 지하의 군기를 한 모금 들이켰다. 그의 눈가에 맺힌 것은 주황색 횃불보다 뜨거운 회한의 빛이었다. 내 어머니가 이 혈왕전 지하 감옥에 인질로 잡혀 있었으니까. 그분을 살리기 위해 나는 영혼을 팔고 백환문사의 개가 되어야 했지. 일행의 발걸음이 돌덩이를 매단 듯 무겁게 멎었다. 탁발강의 음성이 전설처럼 이어졌다. 2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분이 숨을 거두신 날 내게 이곳에 남아있을 마지막 명분도 사라졌지. 그렇게 이곳을 떠나 강호를 떠돌던 중 소문을 들었어. 혈용살귀가 청악산을 향해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그리고 유현이라는 그 이름을. 유현의 신형이 벼락을 맞은 듯 멈춰섰다. 유현이 고개를 돌려 탁발강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만년설선의 정화처럼 서늘하던 그의 안광이 처음으로 격렬하게 소용돌이쳤다. 그 이름을 듣고 어찌하여 나를 따라온 것이냐? 탁발강은 입술을 짓집으며 고통스러운 기억의 파편을 끄집어냈다. 어머니께서 임종의 순간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남기신 말 중에 그 이름이 있었어. 만약 유씨 가문의 아이가 이 혈기를 따라오거든 목숨을 바쳐서라도 도와주라고. 통로의 대기가 순식간에 납덩이처럼 굳어졌다. 횃불의 불꽃마저 숨을 죽인 정적 속에서 은설이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탁발강, 그분의 성함이 어머니의 함자가 무엇이었나요? 탁발강이 은설을 거쳐 유현의 눈동자를 깊게 찔러 들어갔다. 설하. 이 이름이 뱉어지는 순간 유현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던 서슬퍼른 혈기가 일순 산산조각 났다. 설하. 장호지와라 칭송받던 여인. 유현이 12살 되던 해 혼절대 위에서 사동문사의 잔인한 도검 아래 목숨을 잃고 비릿한 혈연담 속으로 던져졌던 그의 생목. 유현의 발이 안반 바닥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설하가 네 어머니였다고. 탁발강의 눈빛에는 유현과 같은 아픔,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미안함과 오래도록 품어온 혈육의 정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는 혈왕전에 끌려오기 훨씬 전에 나를 낳으셨어.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끝내 말씀하지 않으셨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이곳으로 들어오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비극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나는 지금도 알지 못해. 유현은 탁발강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설하, 나의 어머니,
그 비정한 혈연담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그녀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 있었다. 나와 같은 피를 나누었을지도 모르는, 혹은 같은 여인의 품을 기억하는 또 다른 존재가.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야. 탁발강이 조용히 그러나 어떤 무공보다 단단한 무게를 실어 말했다. 그것만은 확실해. 유현은 탁발강의 눈동자 속에서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의 시면을 보았다. 유현은 다시금 걷기 시작했다. 단 한마디의 말도 뱉지 않았으나 그가 내딛는 보법에는 이전의 살기 대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묵직한 유대와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어두운 통로 위로 나란히 걷는 두 남자의 그림자가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운명이 되어 혈왕전의 심장부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지하 통로의 어둠이 두 개의 거대한 아가리를 벌린 듯 좌우로 갈라지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였다. 항상 안개 속에 숨은 달처럼 여유로운 자태를 잃지 않던 은설이 돌연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시선은 유도혼이 있다는 왼쪽이 아닌 끝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도사린 오른쪽 통로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오른쪽 통로를 확인해야 해요. 유현이 멈춰서서 그녀를 돌아보았다. 흑포 사이로 드러난 그의 안광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우리가 찾는 유도훈은 왼쪽이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찾는 사람 또한 이 안에 있어요. 바로 저 오른쪽 통로 너머예요. 동시에 둘을 쫓을 여력은 없다. 유현의 냉정한 지적에 은설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현월의 여유는 간데없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10년간 묵혀온 날것의 간절함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가슴속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진실을 끄집어냈다. 내가 찾는 사람은 유도훈님의 가장 믿음직한 동료였던 분이에요. 이름이 무엇이냐? 모청산. 20년 전 유도훈님과 함께 백환문사의 폭거에 맞서다 이 지옥 같은 혈왕전 지하에 갇혀버린 자예요. 뒤따르던 운소가 경악하며 물었다. 그 이름을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은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이내 결심한 듯 낭낭하면서도 서글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분이 제 아버지예요. 통로 안의 공기가 은설의 고백과 함께 얼어붙었다. 그녀가 왜 그토록 청악산을 주변을 맴돌았는지, 왜 현월 무용공이라는 자객의 무공을 익히며 자신을 단련해왔는지에 대한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은설은 주황빛 횃불 아래서 10년의 세월을 응축한 듯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저는 이 순간만을 위해 10년을 준비해왔어요. 강호의 온갖 정보를 모으고 청악산의 지맥을 서너 번이나 직접 돌며 기회를 엿봤죠. 유현, 당신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직감했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한 이 구출이 당신과 함께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요. 유현은 은설의 젖은 안광을 묵묵히 응시했다. 그 눈에 서린 것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핏줄을 향한 끊어낼 수 없는 천륜의 의지였다. 아버지를 찾으러 가겠다는 것인가? 데리고 나갈 거예요. 반드시. 유현은 잠시 좌우로 갈라진 통로를 번갈아 보았다. 찰나의 계산이 끝난 듯. 소연과 운소는 오른쪽 통로로 가라. 은설을 도와 모청산을 구출해라. 소연이 눈썹을 치켜 세우며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면 당신은요?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닭발강이 있다. 우리는 왼쪽으로 가서 유도혼을 확보한다. 혼자서 그 위험한 곳을... 소연은 말을 다 맺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맺힌 것이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연모와 걱정의 뒤섞임임을 그곳에 있는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소연은 유현의 강철 같은 눈빛에 밀려 결국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히 뱉었다. 부디
반드시 돌아오셔야 해요. 은설이 유현을 향해 고개를 깊게 숙였다. 고마워요.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어요. 유현은 가벼운 고갯짓으로 화답한 뒤 망설임 없이 왼쪽 통로의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렸다. 닭발강이 그 뒤를 묵묵히 따르며 이제 두 갈래의 운명으로 나뉘어 혈왕전의 가장 깊은 심연을 향해 각자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천년의 잠을 자던 거대한 괴수의 아가리처럼 왼쪽 통로의 끝을 막아서고 있던 무거운 철문이 기이한 마찰음을 토해내며 열렸다. 당연히 쇠사슬에 묶여 모진 고초를 겪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유현의 손바닥 끝에서 전해지는 문제의 저항은 허망할 정도로 미미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 정적을 찢으며 열린 석실 내부에는 지하의 습한 도끼와 묵은 먼지가 뒤섞인 비릿한 공기가 가득 고여 있었다. 그 어둠의 심처에 한 사내가 석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유현의 안광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사내의 몰골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처참할 정도로 쇠락해 있었다. 가슴께까지 제멋대로 자라난 수염은 먼지와 혈흔이 엉겨붙어 백발인지 흑발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웠고 뼈만 남은 앙상한 육신은 이미 무인의 기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를 구속하는 단 하나의 쇠사슬코 발목을 죄는 족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오직 스스로의 무너진 의지에 결박된 채 숨조차 쉬지 않는 망부석처럼 고요히 눈을 감고 있었다. 유현은 형용할 수 없는 묵직한 감각이 가슴을 누르는 것을 느끼며 그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10년의 세월을 건너 수만 번을 되뇌었을 그 이름이 갈라진 성대 타고 흘러나왔다. 유도혼. 부름이었는가 아니면 확인이었는가. 유현 자신조차 알 수 없는 떨림이 섞인 목소리가 석실 벽을 타고 공명했다. 그 이름이 닿은 순간 죽음보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사내의 눈꺼풀이 마치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렸다. 그때였다. 드디어 왔군.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운명의 종착지에 발을 들였구나.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석벽 뒤편에서 스며나오는 것 같기도 했고 천장 너머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낙수처럼 석실 사방을 휘감았다.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그 음성은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으며 마치 이 모든 상황을 거대한 바둑반 위에 내려다보고 있는 신의 독백처럼 압도적인 여유를 머금고 있었다. 탁발강의 전신이 벼락을 맞은 듯 굳어졌다. 그가 쥐고 있던 횃불이 거칠게 흔들리며 벽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기괴하게 일그러뜨렸다. 탁발강, 그리 흉흉한 기운을 내뿜을 것도 없다. 당신이 백환문사인가? 백환문사, 다니아결.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부르더군. 공간을 타고 흐르는 음성에 찰나의 웃음기가 섞였다. 환영한다, 혈존의 전인이여. 우리는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대 한 사람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을 기다려왔다. 그대가 짊어진 그 붉은 운명의 무게를 우리 혈왕전이 온전히 받아낼 준비를 마쳤노라. 유현의 눈동자에 만년설산의 정화와도 같은 서늘한 붉은 광채가 어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바닥에 쓰러져 있던 유도혼의 눈꺼풀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여리며 탁한 안광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10년 전 사라졌던 전설의 눈동자가 마침내 지옥의 심장부에서 다시금 빛을 발하고 있었다. 오른쪽 통로는 왼쪽의 광활한 회랑에 비해 협소하고도 눅눅했다. 앞장선 소연의 횃불이 좁은 벽면에 부딪혀 잘게 부서지고 그 뒤를 따르는 운소의 묵직한 발소리가 지하의 침묵을 짓누르는 가운데 중간에 선 은설의 호흡은 이미 정갈한 무인의 그것을 잃은 채 가파르게 흔들리고 있었다. 두 개의 무거운 철문을 더 지나 썩은 이끼 냄새가 진동하는 작은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였다. 그곳에
한 노인이 있었다. 은설의 무릎이 안반 바닥에 힘없이 꺾였다. 벽에 기대어 앉은 노인은 서리가 내려앉은 듯 하얗게 센 머리칼과 세월의 풍파가 깊은 골을 판 주름을 지닌 채 죽은 듯이 고요했다. 그러나 그 무너진 육신 사이로 언뜻 비치는 굵직한 골격은 그가 한때 대륙을 호령하던 강건한 무인이었음을 침묵 속에 웅변하고 있었다. 은설의 떨리는 손이 노인의 무릎을 붙들었다. 10년간 가슴속에 비수처럼 품어왔던 그 이름이 젖은 목소리로 터져나왔다. 아버지. 그 간절한 부름이 닿았음인가. 노인의 감겨있던 눈꺼풀이 마치 천년의 무게를 이겨내듯 서서히 들어올려졌다. 흐릿하던 초점이 은설의 얼굴에 머물기까지는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 흘렀으나 마침내 그 눈동자에 딸의 형상이 맺히는 순간 노인의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뜨거운 물줄기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은설이냐? 왔어요. 아버지를 데리러 제가 왔어요. 그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던 소연은 급히 고개를 돌렸다. 솟구치는 눈물을 억누르려 입술을 깨무는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운소는 그런 여인들을 보호하듯 묵묵히 방 입구를 지키며 어둠 너머를 경계했다. 같은 시각 왼쪽 통로에 심처 유현은 석벽에 기댄 채 쇠락한 유도혼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망부석처럼 멈춰 있었다. 문 입구에서 통로의 살기를 감시하는 탁발강의 등 뒤로 횃불의 불꽃만이 치직거리며 명부의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다. 유도혼의 육신은 한 방울의 내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고사한 고목과 같았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폐쇄된 공간은 그의 정신과 신체를 조금씩 갉아먹으며 소진시켜 왔음이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코끝에는 끊어질 듯 질긴 생명의 실타래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따 백환문사 단야결의 음성이 다시금 허공을 찢으며 내려앉았다. 유도호는 20년 동안 제 발로 그 자리에 머물렀다. 강요된 구속이 아닌 스스로 택한 유패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혈영살귀. 비릿한 조롱이 섞인 그 목소리를 유현은 단칼에 무시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눈앞의 산에 유도혼에 집중되어 있었다. 유현은 단전을 갈무리하며 혈영의 기운을 아주 미세하게 끌어올렸다. 폭풍처럼 휘몰아치던 붉은 혈기가 유현의 손끝에서 한 가닥 정갈한 온기로 화하여 유도혼의 메마른 손등 위로 살며시 내려앉았다. 지옥의 한기를 머금고 있던 유도혼의 피부에 유현의 뜨거운 혈기가 닿는 순간 파르르! 유도혼의 손가락 마디가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켰다. 유현의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그 미약한 고동은 껍데기만 남은 전설의 심장이 다시금 맥동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전조였다. 이윽고 먼지 덮인 유도혼의 눈꺼풀이 서서히 들려 올라갔다. 20년의 어둠을 뚫고 마침내 전설의 안광이 유현의 붉은 눈동자와 정면으로 마주쳤다.